네, 이완구 총리 사퇴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야권이 인사청문회에서 두고 보자라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황교안 그 총리 후보 지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뭐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총리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가 그래 빈자리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과연 현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총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 제기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황교안 장관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청와대 김성호 수석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 여기 책임자가 황교안 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리가 정치개혁을 하는 자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정정국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포석이라면 오히려 사정정국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총리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좀 제격이 아닌가. 역시나 청와대가 고민한 것은 통과형 총리, 이른바 그 청문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검증된 어떤 분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황교안 총리를 지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에 아주 깊이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뭐 사정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낡은 의식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한 가지 덧붙인다라고 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총리 후보를 지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높여왔던 것이 사실인데, 또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수첩 안에 있는 믿을 만한 인물, 믿을 만한 인물이라는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믿을 만한 인물로 결국 지명이 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야권이 이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이런 인물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야권에 대해서 한판 해보자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우려조차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대 총리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보완제로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좀 더 폭넓게 국민의 마음을 좀 다독이는 그런 총리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작은 힘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행이 신중하고 아주 잘된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입니다. 그런 독선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여의 총리 공백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새 총리 후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가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두 분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나오셨고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날 뭐 15분 딜레이도 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김성호 홍보수석이 이제 황교안 후보자 임명 변에서 재밌는 게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국무총리가 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은 뭐 정치 개혁을 달성한다는 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에게 조금 부족하거나 미진한 것을 좀 채워주고 국정을 원만하게 끌고 가고 국정을 통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격이라고 보죠. 네, 청와대의 소개가 좀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황교안 총리 후보 카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예, 뭐 저는 참 부적절한 인사다 봅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그 우선 이 국민이 바라는 지금 국무총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더니 좀 대통령에게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소신 있는 총리, 그리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이미지. 그것도 국민이 또 여러 가지 또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화합하는 이런 인물이 말하자면 발탁되었으면 하는데 네. 그것과는 아주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우선 이 소통과 관련해서도 이 법무부 장관이 소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특히 그 검사 출신이 검사들이 그 피고인들하고 계속 소통하면 오해받죠. 그런 점에서 그렇고 네. 또 이 소신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양반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했기 때문에 이른바 친박 인사죠. 네. 그런 점에서 소신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국민 화합의 측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붙이면 근데 이 청와대에서 양반을 국무총리 지명자로 임명하면서 뭐 이 부패 척결 네. 또 정치개혁 그랬는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진짜 정말 국무총리는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대독 총리 네. 또 방탄 총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건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하고 권한하고 똑같습니다. 네. 권한이 굳이 있다면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뭐냐, 말이 길은데 하나 더 붙이면 황교안 그 지명 후보는 이 부패 척결을 주장할 자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 네. 첫째는 우선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한국형 부패의 중요한 한 내용인 정관예우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로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말하자면 17개월 동안에 16억 원을 한 달에 1억씩 번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부패 척결한 게 없습니다. 네. 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했는데 겨우 지금 마지못해서 두 사람이 지금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지금 조사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혀 맞지 않고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개혁은 자기가 말할 자리도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근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 카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좀 읽어본다면 뭐 사정정국을 지속하면서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뭐 굳이 이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할까요? 사정정국은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통해서 청와대가 좀 은밀하게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뭐니 해도 황교안 총리 지명자는 대통령한테 가장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된 거로 봅니다. 그 시중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가장 마음 편하고 좋아하는 장관이 뭐 2명 있다. 네. 한 사람이 황교안 총리 지명자고 또 한 사람은 뭐 해외 순방 계획을 잘 짜는 어떤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교안 총리 지명자는 어떤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네. 뭐 그런 것이 대통령 마음에 쏙 들었다고 봅니다. 네. 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든다. 이거 뭐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어도 좀 거리를 두고 있어야 이 검찰 권력이 좀 더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주 뭐 정확한 말씀인데요. 이 말하자면 부패를 척결하려고 그러면은 야당 쪽, 뭐 다른 쪽의 부패 척결은 어떤 인물을 갖다 놔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게 돼 있고 하고 네. 싶어 할 거고. 근데 진짜 부패 척결의 요체는 뭐냐면 권력형 부패. 말하자면 집권 세력이 하는 부패를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상당히 야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신복을 또 뭐 굳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부패 척결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신복을 갖다 놓으면 권력형 부패, 말하자면 집권 세력의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로 임명한 것은 부패 척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아까 장기표 선생님이 뭐 우리나라 헌법 구조에서 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좀 뭐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말씀도 하셨고 한 달 정도 없어도 뭐 나라 돌아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차제에 뭐 또 청문회 해야 되고 청문회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총리 자리 아예 없애자 뭐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네. 총리는 있어야 하니까 네. 총리를 너무 길게 두면은 또 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총리도 중요한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떤 총리를 임명해서 뭐 특별한 어떤 힘을 실어주거나
또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문제를 좀 맡기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지금 총리 지명자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부터 신복이었냐?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검찰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생각 체계는 권력에 이렇게 들어가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뭐냐? 교과서를 말할 것 같으면은 검찰총장을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서 검찰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이죠. 네.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는 자리 아닙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우리 법 보게 되면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19세기 법을 잘못 만든 것이고 그런 나라 없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행정제도를 관리하고 검찰총장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것이 법무부 장관인데 과연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한 장관이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네.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이어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가 역대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검찰은 체질적으로 권력에 순응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또 말씀도 하셨는데 이 뭐 박근혜 정부 내각 1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김기춘 실장에게 상당히 권력이 몰렸고 또 대통령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기는 이제 총리가 또 검찰 출신인데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참 잘못된 겁니다. 저도 사실 저는 뭐 공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저도 법학과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요. 네. 이 법대를 나온 사람은 나름대로 또 할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뭐 사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국민을 통합하고 또 국정을 통할하는 데는 별로 적합한 자리가 아니죠. 네. 더더욱 이 황교안 지명자는 쭉 검사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는 직업이 정말로 엄격해야 되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검사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검사를 하고도 그 뒤에 뭐 또 국회의원도 하고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직책을 수행하는 일이 있다면 출신이 뭐냐 하는 건 따질 일이 아니죠. 네. 하여튼 적합하지 못하고요. 저는 그러나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황교안 새로운 이 국무총리 지명한 네.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무총리 지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을 저는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국무총리 누구 시키느냐, 장관 누구 시키냐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국무총리나 장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야 국민들이 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모양이다. 네. 뭐 지금까지 뭐 불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데로부터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시국은 정말 엄중한데 또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네. 그렇다고 잘못한다고 또 뭐 물러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3년이나 네. 남았는데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이제 추도식이 있었는데 오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노건호 씨가 김무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문제가 하루 종일 와글와글하고 어제는 뭐 포털 사이트에 계속 노건호라는 이름이 1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큰 사건이죠. 네. 저는 벌써 오래전에 1987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네. 당시 민정당 후보였던 노태우 네. 당시 후보죠. 광주 유세에 가서 돌이 날라오고 밤에 나오고 그랬죠. 그거 저도 보고 네. 깜짝 놀랐죠. 네. 뭐 그런 모습과 좀 이렇게 겹쳐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른바 경북 대구 지역이 그냥 결집을 그렇죠. 하고 네. 그때는 보수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정 희구 세력이 김영삼 후보보다는 오히려 노태우 후보를 네. 몰아서 대통령 당선을 가져왔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거를 노건호 씨가 그건 좀 알았는지
그냥 그런 앞뒤 없이 자신의 어떤 억한 심정을 토해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좀 이른바 요번 사건으로 인해서 친노라는 사람들의 어떤 입지는 보다 좀 고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적으로 네. 우리 교수님 네. 말씀에 전적 공감이고요. 네. 또 뭐 어제 또 노 대통령 기일이고 네. 네. 또 그 아드님이 한 일에 대해서 뭐 너무 심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뭐그 내용이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네. 근데 제가 좀 근데 그거는요 그 좀 그런 기분은 좀 들겠죠. 그렇죠. 저 네. 유족으로서. 네. 그러나 어쨌든 근데 자기 아버지 그 추도식에 네. 또 집권당의 대표가 왔는데 그건 너무 정면으로 그런 건 아주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또 설사 뭐 저는 그게 오래전부터 저 준비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 뭐 전날 밤에나 아침에라도 생각이 나서 뭐 네.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다면 그 유족 측에서나 또는 저 문재인 대표나 또는 그 재단 이사회 네. 쪽에서나 이런 데서 어제 후에 오늘 아침에라도 네. 뭔가 좀 뭐 유감스러웠다는 그런 성명이라도 좀 발표를 하는 것이 네. 좀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어제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야권, 범야권의 어떤 지리멸멸한 상황이 단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김무성 대표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한때까지 막 물병이 날라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런 상황 같아서는 좀 현장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좀 이렇게 그 말리거나 뭐 이런 좀 자세를 취해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또 하나는 김무성 대표도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흔히 광폭 행보라 그러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후보 때 여름에 제주 4.3 평화공원 가서 참배하고 또 붕암을 갔지 않습니까? 그걸 광폭 행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에 4.3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그 참배했던 봉화마을 갔던 모습 이런 것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네. 근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선거 때 바람 보게 되면 솔직히 제가 보더라도 과연 봉화마을에 그렇게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그 점에서 네. 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면적으로 이렇게 뭐 받아치니까 맞으면 공은 항상 이렇게 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런 꼴이 됐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유족으로서는 뭐 억한 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친노를 제외한 모든 세력은 나쁜 세력인 것처럼 뭐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드러나서 이게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네. 친노의 본질이죠. 친노의 본질. 네. 그래서 이 새천년 민주당이 말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유도 또 이른바 비노 세력이 친노 세력을 계속 비난하는 이유도 친노가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깨지 아니한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혁신위원장 임명해가지고 혁신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말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없이는 그건 혁신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이 혁신위원회라는 거는 결국은 친노 세력이 주도하는 즉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노 세력이 주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즉 이만큼 이 친노 세력은 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제 그 봉화마을에서도 저는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김한길 대표가 최근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개파는 친노밖에 없는 것이고 비노라면 친노 아닌 사람들을 비노라 하는데 이게 무슨 개파냐.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다인데 우리가 현실 정치를 있는 세력을 없다라고 보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친노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조직되고 결집된 세력. 그다음에 야권 내에서는 거의 불패입니다. 지금 역대 선거에서. 그러면 친노라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가장 또 결집된 조직화된 세력으로 존재하는데 당신네들 손 떼시오.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손을 떼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지나치게 응집되는 것, 그런 행태를 보이지 말아라,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어제 그 일 있기 전에 이른바 노무현 마케팅을 멈춰라고 그 얘기를 했죠. 네. 사실은 그 노무현 마케팅은 그 친노 쪽에서 한 거죠. 그 영노무현 선전을 중단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저는 그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네.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반론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선거 때마다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음 총선 제가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왜 당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는 게 대해서는 좀 자기 자신과 주변을 한번 돌아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문 대표가 뭐 당장 사퇴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좀 배타적인 집단이 행태가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도록 좀 진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좀 저는 미흡하지 않나 해요. 네, 이렇게 뭐 친노 세력이 소위 뭐 없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고요. 이 배타성 때문에 다른 세력들은 거기에 상처를 입지만 그 내부에서는 지지가 오히려 더 결속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어저께만 해도 노건호 씨의 발언 이후에 국회의원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저는 그 출마설은 잘 모르겠고요. 네. 어제 그 모임은 말하자면 이 친노 부엉의 한 자리죠. 네. 친노부. 왜 그러냐 하면 그 강금실 장관의 추도사도 그렇고 또 이해찬 의원의 그 또 추도의 말씀, 추도사인가 그것도요. 하여튼 그렇고 또 문재인 씨 또 뭐 친노 이제 마케팅 하지 마라, 친노 노무현 대통령 팔지 마라. 네. 자기가요 최대 노무현 대통령의 수혜자고 친노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런 말은 할 자격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지금 우리는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진짜 문제는 이 친노 세력이 제1야당, 말하면 제1야당이 가장 집권의 가능성이 높은 네. 정권 교체를, 친노 세력이 계속 주도하고 있는 한은 다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광주 시민들이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천정배 씨를 당선시킨 것은 천정배 씨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가 주도하는 새정치연합은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 문재인 씨가 뭐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런 세력 가지고는 다음에 총선에서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아무런 뭐 만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집안 싸움이나 할 뿐 아무것도 개선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하여튼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제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뭐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전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했고, 또 우리 혁신하면 이상돈 교수님인데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게, 정권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박 전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혁신안이 당 창고에 가면 한 트럭 있다고. 도대체 지금 뭘 혁신하겠다는지 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보수 혁신위원장 했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정권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당 대표가 국회의원의 생사여탈을 갖고 있는 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고, 그리고 뭐 제가 그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제가 모시고 이제 네. 이른바 쇄신 그랬는데, 네. 전 그래도 박근혜 위원장이라는 큰 백을 지지 않고 해도 험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기술적으로 총선을 얼마 안 들고, 그래서 감히 탈당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때 마지막 판에 그렇게 정리해도 100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 30-40%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당시 유권자들이 그렇죠. 저 당이 바뀐다고 받아들였는데 네. 지금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걸 난 상상이 안 가요. 뭘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처음부터 이건 뭔가 좀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뭐 당내에 있어서의 내홍을 뭐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단 혁신위원회를 띄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뭐 실질적인 성과는 있을 수가 없고요. 예. 있어봐야 겨우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 친노 비노의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공천권 싸움입니다. 공천권 싸움. 네. 이거는 왜냐하면 한명숙 씨가 그때 당연히 새정치연합인지 그렇죠. 모르지만 새정치연합 대표할 때 이른바 이 공천 학살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친노에 의해서. 네. 그래서 지금 공천 싸움인데 사실 이 우리나라 지금 이 국내외적으로 이런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이 공천권 싸움이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새정치연합 전체가 말하자면 제1야당으로서의 또 다음에 국정을 담당해 보겠다는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능력이 없음을 저는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김상곤 씨는 상당히 유능하고 또 네. 사람이 굉장히 또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한번 정권도 위험한다 그랬으니까 네. 뭐 한번 김상곤 위원장이 한번 제대로 한번 뭐 여러 측면에서 한번 뭐 해볼 기회를 상당히 얻었다 싶어서 네, 사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그 특히 야권 내에서 조국 교수의 혁신안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또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4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은 용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요. 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12년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2년 안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내가 계속 뭐 16년, 20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3선을 초과하는 말하자면 출마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현재요. 이 지금 새정치연합의 여러 가지 비노, 친노의 분포상으로는 그 4선 이상은 다는 출마 안 한다 이래 되면 딱 비노 세력 잘라내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친노 세력이 주로 네. 이른바 386 소장파들이기 때문에 네. 이는 순전히 친노 세력은 살려두고 네. 비노 세력 그것도 원로 그룹들 딱 이 친노가 볼 때 자기네들한테 말하자면 걸림돌이 된다는 네. 사람들 그래서 그 조국 씨가 제안한 거는 뭐 그 본래의 그 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네. 현실적으로는 친노 세력 보호 방안입니다. 네. 어쨌든 그 뭐 조국 교수 그 쭉 보니까 전 교수님이 생각났던 게 뭔가 박근혜 쇄신안을 거의 카피했다 느낌이 좀 거진 카피한 거죠. 그렇죠? 카피한 건데 좀 이렇게 원저작권 갖고 계신데. 세련되지 못하게 카피했죠. 그 4선 이상 뭐 이런 얘기도 네. 사실 각축지대에서 4선한 분 같으면 훌륭한 분이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호남 지역, 호남, 영남. 그다음에서 서울에서도 또 특히 몇 군데가 네. 있죠. 새누리당 같으면은 강남 3구, 네. 뭐 분당, 네. 그 TK 뭐 이런 데서는 그 4선은 그냥 3선도 염치가 없는 겁니다. 네.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이 좀 평가가 너무 나쁜 경우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천이 막 됩니다. 뭐 상향식으로 하면 더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메스를 가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쇄신인데 사실 그거 이상 또 할 게 없어요. 근데 네. 그것도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게. 네, 사실 뭐 이제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경우에는 소위 야당의 특발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다선 의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일당이 우위로 있는 지역일수록 당내 경선은 더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상향식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상향식이냐 하는 문제죠. 미국처럼 네. 진짜 그 정직한 그 일반 유권자 투표가 아니고 이게 룰 보면은 맨 그 당원들 뭐 대의원들 하는데 대체로 얘기해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 당선되거나 하게 되면은 대의원 당원을 자기가 이렇게 구축하고 그렇죠. 있고 네. 또 여론조사를 그 같이 하죠. 그럼 여론조사도 풀이 좁으면요 굉장히 그게 부정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불법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데 조금 작은 단위에 가면요 여론조사에 전화 거는 사람들 리스트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좌우되는. 그래서 결국은 토호들이 네. 당선이 되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미국식 그 상향식하고 우리나라 상향식은 그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들어야- 우리나라 상향식 얘기죠.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